자살이요? 화면에 떠 있는 사망 원인을 보며 정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명 교통사고라고 했었는데 기록은 자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미나의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일 그냥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방송국도 거절했고 모든 언론사에 압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은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미나의 죽음과 관련된 거대한 무엇인가가 이 사건을, 사실을 은폐하려고 갖은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고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 문제이기는 하겠지만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정의로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외동딸 미나는 왜 죽었을까요? 시골 할머니가 진실을 알아내고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박정숙은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58이 된 정숙에게는 남편도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이후 정숙은 오직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외동딸 미나는 올해 32,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는 딸을 기다리는 것이 정숙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늦가을 저녁 정숙은 텃밭에서 배추를 뽑아 담가둔 김장김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담가놨죠.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고 했으니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숙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던 그때였습니다. 정숙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건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던데 하며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가족 되십니까?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가족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따님 되시는 분이 이민아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수백 번 반복해온 듯한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 강남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님께서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 신원 확인이 필요하니 내일 오전 중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영안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정숙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나가 죽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엊그제 통화했을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며 웃던 딸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죽는단 말입니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주어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미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받지 않는 전화를 계속 걸며 정숙은 울먹였습니다. 미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내 하나하나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일 사진,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 사진. 딸의 모든 순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미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나야, 엄마 아직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정숙은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정숙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영안실 문 앞에서 직원이 정숙을 맞았습니다. 서류 확인을 마치고 직원은 정숙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앞에 섰을 때 정숙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 미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 아. 정숙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차갑게 굳은 얼굴을 바라보며 정숙은 무너졌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미나야. 엄마 왔다. 엄마가 왔어. 하지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사흘은 정숙에게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지만 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렸지만 정숙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영정사진 앞에서 정숙은 그저 넋을 잃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미나의 회사 동료들도 다녀갔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정숙은 이상하게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나의 상사라는 중년 남자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정숙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으니까요. 발인을 마치고 화장을 끝낸 뒤 정숙은 미나의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32해를 살았던 딸이 이제는 작은 함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골함을 꼭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미나의 방에 작은 제단을 차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모시고 미나가 좋아하던 꽃을 올려두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손을 모았지만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여보세요. 고인의 어머니 되십니까? 경찰이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고인의 주소지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요.
확인차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열쇠 가지고 계십니까?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미나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요? 그게 무슨...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주민들이 계속 신고를 하셔서요. 일단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 예정인데 함께 가실 수 있으십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 정숙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다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미나의 집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나는 늘 시골집으로 내려왔기에 정숙은 딸이 사는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엄마가 서울까지 올라오는 게 힘들까봐 항상 본인이 내려간다고 했었죠. 강남구 대치동, 미나가 살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한 명의 경찰관이 담배를 끄며 물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 되십니까? 네. 박정숙입니다. 열쇠는 가져오셨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의 열쇠는 사고 당시 소지품과 함께 불에 타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문을 따야겠네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락픽 좀 빌려야겠습니다. 경찰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미나의 집 문 앞에 가까워질수록 냄새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정숙은 코를 막았습니다. 무언가 썩은 듯한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경찰관도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글쎄요. 아마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밀려두는 법도 없고 쓰레기는 항상 바로바로 버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미나의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난리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악취에 정숙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경찰관 한 명은 아예 복도 끝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이거 보통 냄새가 아닌데요. 남은 경찰관이 락픽을 꺼내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온 도구였습니다. 경찰관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자물쇠에 락픽을 넣었습니다. 문 엽니다. 혹시 모르니 조금 뒤로 물러서 계십시오. 정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관이 락픽을 이리저리 돌리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경찰관이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문틈에서 쏟아져 나온 악취에 경찰관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으액, 이게 무슨... 냄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부패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정숙도 코를 막았지만 냄새는 코를 막아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오는 악취에 정숙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으로 들어가시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경찰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다른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아, 거기 뭔가 이상한데. 빨리 나와. 첫 번째 경찰관이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경찰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정숙은 경찰관을 밀치고 문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정숙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 집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정숙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정숙을 복도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두 경찰관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본서에 연락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이나 해 주십시오. 하지만 경찰관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둘러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여전히 악취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미나의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숙은 복도에 서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경찰관들은 계속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 집인데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정숙이 다시 소리치자 경찰관 한 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일단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리라고요? 우리 미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데 어미인 제가 왜 못 들어갑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른 경찰관 한 명이 복도 끝에서 소리쳤습니다. 본서에서 추가 인력 보낸다고 합니다. 일단 현장 보존하라고. 현장 보존이라니 무슨 말인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정숙은 경찰관을 밀치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키세요. 내가 들어가 볼 겁니다. 경찰관이 정숙을 막으려 했지만 정숙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정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정숙은 무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사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미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수십 장의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는 향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다 타버린 향초들이 여러 개 있었고 촛농이 바닥에 흘러내려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단을 차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거실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소파가 있었고 소파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실루엣을 보는 순간 정숙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나야, 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뒤에서 경찰관이 정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숙은 뿌리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복도의 불빛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안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나야,
정숙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경찰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뛰어.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경찰관이 정숙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정숙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경찰관은 다급하게 정숙을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언가에 겁을 먹은 표정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 사람이 앉아 있었잖습니까? 마네킹입니다. 옷을 입힌 마네킹이에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네킹이라니 방금 본 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어떻게 마네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냄새의 원인도 찾았습니다. 부엌 쪽에 음식물들이 그대로 썩어 있더군요. 한 달은 넘어 보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말에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나가 죽은 지는 사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한 달 전부터 음식물이 썩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미니가 죽은 지 사흘인데 경찰관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안 상태로 봐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엊그제까지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집에 한 달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형사 2명이 내렸습니다. 다급하게 달려온 형사들은 현장을 확인하더니 경찰관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은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 딸 집인데요.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형사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 되십니까? 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형사는 한숨을 쉬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단 집안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아가라니요. 우리 딸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돌아갑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혹시 따님께서 생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한 행동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거나 감시당한다는 말을 한다거나.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는 늘 밝고 건강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정숙이 알기로는 말이죠. 형사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하지만 정숙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문 너머에 있는 미나의 집, 그 안에 있는 이상한 광경들, 마네킹, 사진들, 향초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나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형사들이 장갑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복도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에서 형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봐. 노트북이 켜져 있어. 뭐가 있는데? 영상 파일인데. 재생해 볼까? 잠시 후 안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요. 정숙은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안에서 미나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 사람, 절대 경찰이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상은 끊겼습니다. 안에서 형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보고해야겠어?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미나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전혀 몰랐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줄도 두려워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미안하다. 형사들은 1시간 넘게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정숙은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계속 막아섰습니다. 현장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나가 남긴 영상 속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미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 그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는 말, 도와달라는 절규.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엄마인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드디어 형사 한 명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형사는 복도 끝으로 가서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정숙의 귀에는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예, 내부에서 이상한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네, 영상도 있고요. 일단 보고는 올리겠습니다만. 형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정황이라는 건지, 왜 저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형사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형사는 구석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려 하자 한 형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형사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숙의 외침에 형사들이 돌아봤습니다. 한 형사가 정숙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안에서 좀 이상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것들이요? 네. 일단 노트북에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고요. 따님께서 본인이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께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영상마다 창밖을 촬영하거나 현관문을 찍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따라온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누가 우리 미니를 왜?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노트북은 저희가 가져가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의 표정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도청 장치 같은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도청 장치요? 네. 아주 작은 기기들이었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설치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따님을 감시했던 것 같습니다.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미나를 감시했다니, 도청 장치까지 설치했다니,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럼 우리 미니가 죽은 것도.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기록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급하게 다가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두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직 조사가 안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일단 현장 봉쇄하고 추가 조사는 내일 진행하라고. 형사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과 몇 가지 증거물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노트북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조사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들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경찰관들도 뒤따라갔습니다. 정숙은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철수하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니 집문은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열어두고 갑니까?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문은 닫아두시고 나중에 자물쇠를 새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관도 서둘러 떠났습니다. 복도에는 정숙만 남았습니다. 미나의 집 문은 반쯤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사진들이 널려 있었고 향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마네킹은 형사들이 치워놓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집인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나야? 엄마. 너무 늦었어.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나야, 어디 있니? 엄마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나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한 대 더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가져간 것과는 다른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무언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미나가 있었습니다. 영상 일기였습니다. 미나가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봤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예민한 거라고. 스토킹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대요. 영상 속 미나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 사람이 계속 절 쫓아다녀요. 밤에도 집 앞에 서 있어요. 정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 안 되는 걸 봤어요. 누군가 죽었어요. 회사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다들 입을 막고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저한테도 입 다물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거라고. 영상이 끊겼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이틀 후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경찰이에요. 스토킹하는 그 사람. 경찰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찰이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한테 신고할 수도 없고. 엄마, 도와주세요. 영상 속 미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울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붙잡고 정숙은 흐느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정숙은 미나의 노트북을 꼭 껴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영상들을 경찰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미나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누가 미나를 괴롭혔는지, 모든 것이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남경찰서였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정숙은 노트북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을 놓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숙은 민원실로 달려갔습니다. 당직 경찰관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죽었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당직 경찰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사건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우리 딸을 죽였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정숙입니다. 딸은 이민아예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민아 씨 사건 담당은 교통과 김영사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중년의 형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민아 씨 유가족 되십니까? 네, 어머니입니다. 형사는 정숙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에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숙은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딸이 남긴 영상입니다. 죽기 전에 누군가한테 스토킹을 당했어요.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 형사는 노트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교통사고로 결론이 났고요. 교통사고가 아니라니까요. 이 영상 좀 보세요. 우리 딸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정숙이 노트북을 열려고 하자 형사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감정이 격해져 계신 것 같은데요. 유가족분들이 사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해가 아니라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우리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진정합니까? 형사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정숙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사망 진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요. 정숙은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사망 원인란에는 교통사고라고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숙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사망 원인란에는 자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살이요? 형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잘못됐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건... 잠깐만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에는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살이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 교통사고라고 했잖아요. 왜 자살로 돼 있습니까?
정숙은 소리쳤습니다. 형사는 당황하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무언가 확인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기록상으로는 자살로 처리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민희가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애는 밝고 건강한 애였어요. 하지만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고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교통사고라고 했었습니다. 영안실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모두 교통사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살이라니요. 그럼 CCTV는요? 사고 현장 CCTV 있잖아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형사는 다시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게 CCTV 자료가 없습니다. 없다니요? 강남대로면 CCTV가 엄청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기록에는 해당 시간대 CCTV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정숙은 화가 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블랙박스는요? 차량 블랙박스? 그것도 없습니다. 사고 차량이 불에 타서 블랙박스도 손상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CCTV도 블랙박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형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형사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요? 우리 딸이 남긴 영상은 증거가 안 됩니까? 정숙이 다시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이 남긴 영상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정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노트북을 꼭 안고 정숙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다시 미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을지 몰라서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이상한 남자를 봤습니다. 미나의 집이 있는 동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경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위층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자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1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14층에 도착해 미나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자물쇠를 새로 달고 열쇠를 받아왔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숙은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정숙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 되십니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 일, 그냥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님의 안전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십시오. 그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정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숙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정숙은 미나의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미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여기에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왜 죽었는지, 누가 딸을 죽였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밤마다 정숙은 미나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미나가 남긴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삭제된 파일들도 복구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정숙이었지만 이웃집 젊은 청년에게 부탁해서 방법을 배웠습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녹음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끔찍한 일을 봤습니다. 연구실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김 대리님이었어요. 화학 물질에 중독돼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죽었다니 미나가 그 광경을 봤다는 겁니까? 팀장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회사 기밀이라고. 만약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일 난다고.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살인 아닌가요? 김 대리님을 그냥 방치했어요. 구급차도 안 불렀어요. 회사에서 조용히 처리한다고.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미나가 그것을 목격했다니.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후에 녹음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대요. 산업재해로 처리됐다고 하는데 보상금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유가족들이 항의했지만 회사에서 합의금 주고 입을 막았대요. 미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저 노동청에 신고하려고요. 이대로 덮을 수는 없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나가 신고를 하려 했구나. 그래서 회사에서 미나를. 다음 녹음 파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더욱 불안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임원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회사에 왔다니, 그리고 미나를 쳐다봤다니. 무서워요. 노동청 신고는 아직 못했어요. 신고하면 제가 위험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미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사람이 죽게 한 걸 봤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숙은 노트북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숙은 자책했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 더 세심하게 들었어야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정숙은 더 많은 파일들을 찾았습니다. 문서 파일들도 있었습니다. 미나가 회사 내부 자료들을 몰래 저장해 둔 것 같았습니다. 화학 물질 관리 기록, 안전 점검 보고서, 사고 은폐 관련 이메일들,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믿을 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방송국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죠.
거기에 가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큰 방송국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높고 웅장했습니다. 정숙은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 제보를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정숙을 안내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기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무슨 제보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준비해 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노트북과 출력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회사 비리를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자는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한 표정이었지만 내용을 읽을수록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 딸이 직접 녹음하고 저장한 겁니다. 기자는 노트북의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고 문서들을 읽었습니다. 1시간 넘게 확인한 후 기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큰 사건입니다. 취재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정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믿어주는구나. 누군가 도와주는구나. 다만 기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죠? 테크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강남에 있는.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데스크한테 보고하고 오겠습니다. 기자가 자리를 떴습니다. 정숙은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기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취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방금 큰 사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기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 테크바이오는 저희 방송국의 큰 광고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윗선과 연결돼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는데요. 어머님, 저도 취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데스크에서 막았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윗선에서 모두 덮었다고 합니다. 정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송국은 어떻습니까?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어디를 가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미 모든 언론사에 압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큰 사건에 윗선이 개입돼 있다면 어머님도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숙은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경찰도 안 되고 방송국도 안 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거리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중 한 남자가 정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남자도 따라왔습니다. 정숙은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숙은 지하철을 타고 미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정숙은 다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미나야, 엄마가 꼭 밝혀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널 죽였는지. 엄마가 반드시. 정숙은 밤새 미나의 노트북을 뒤졌습니다. 숨겨진 파일들을 찾았고 복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복구했습니다. 새벽 3시쯤 정숙은 이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그냥 점 하나였습니다. 숨긴 폴더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미나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 어두운 밤거리에서 찍은 사진, 흔들린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 남자가 차 옆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경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흔들려서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 경찰이었습니다. 다음 사진들도 비슷했습니다. 같은 경찰이 회사 임원과 만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차 안에서 미나가 몰래 따라가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열었을 때 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의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나의 집 앞에서 봤던 남자였습니다. 정숙을 위협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나를 스토킹했던 사람, 미나를 감시했던 사람이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회사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다른 파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파일 중에 비밀번호로 잠긴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러 번호를 시도했습니다. 미나의 생일, 정숙의 생일, 집 주소 모두 틀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숙은 미나가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초코였습니다. 정숙은 비밀번호 창에 초코라고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문서 안에는 미나가 정리해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말, 김대리의 죽음, 회사의 은폐 시도, 그리고 경찰의 개입.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이 증거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어요. 사랑해요. 정숙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렇게 증거를 남겨둔 겁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가져가야 할까요? 경찰은 믿을 수 없고 방송국도 막혔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아직도 미나의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그때 소파 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몸을 숙여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명찰이었습니다. 경찰 명찰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이름과 소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이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명찰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정숙은 명찰을 들고 미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다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임원과 만났던 경찰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경찰복에 달린 명찰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정숙은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이준혁이라는 경찰이 미나를 스토킹했고 감시했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미나를 제거한 겁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말이죠. 정숙은 다시 노트북의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마지막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죽기 직전에 남긴 파일 말이죠. 한참을 찾다가 휴지통에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삭제된 파일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미나가 죽기 전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 녹음이 될 것 같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준혁이라는 경찰이에요.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함정이에요. 미나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어요. 이미 집 주소도 알고 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경찰한테 신고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경찰이니까. 미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파일들을 찾아주세요. 이게 증거예요. 이준혁이라는 경찰이 회사와 짜고 저를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항상 좋은 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김 대리님도 저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 돼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노트북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딸이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증거를 남기려 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남긴 증거들, 딸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정숙은 모든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여러 개의 저장 장치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명찰도 비닐봉지에 넣어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안 되고 방송국도 안 되면 직접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인터넷이었습니다. 정숙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지만 배우면 됐습니다. 정숙은 이웃집 청년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청년은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을 알려줬고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큰일 아니에요? 경찰 관련된 거면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청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 딸이 용기 내서 남긴 증거들인데 엄마인 제가 겁먹으면 안 되죠.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를,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경찰의 비리를,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파일들을 하나하나 첨부했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들, 문서들. 글을 다 쓰고 정숙은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등록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정숙은 미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미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제 엄마가 진실을 밝힐게. 내가 용기 내서 남긴 것들, 엄마가 세상에 알릴게. 정숙은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을 올린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안타까워했고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정숙의 글은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는 시민연대 변호사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신 글 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민연대 변호사들이 나섰고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작은 글이 거대한 파도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진실의 파도였습니다. 다음 날 대형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전 정숙을 거절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였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녹화실에서 정숙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나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비리, 경찰의 개입, 증거 은폐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정숙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우리 민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죽어야 했습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딸이 목숨 걸고 남긴 증거들 반드시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방송이 나간 날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십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압력이 거세지자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테크바이오 본사가 압수수색됐습니다. 이준혁 형사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이준혁의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며칠 후 테크바이오 임원들도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대표이사, 연구소장, 안전 담당 임원 모두 구속됐습니다. 김대리의 죽음을 은폐한 죄, 미나를 협박하고 살해를 사주한 죄로 기소됐습니다. 정숙은 매일 법원에 갔습니다.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준혁을 봤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지만 이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준혁은 회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미나를 감시하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도 이준혁이 삭제했고 사망 기록을 조작한 것도 이준혁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 기자들, 그리고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준혁은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악용해 죄 없는 시민을 감시하고 협박했으며 결국 살해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테크바이오 임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표이사는 징역 15년, 다른 임원들도 10년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유가족들에게는
거액의 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날 정숙은 미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노트북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진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향을 꺼냈습니다. 미나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숙은 사진 속 미나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나야, 이제야 엄마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다. 내가 남긴 증거들로 진실을 밝혔어.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몰라줘서 미안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너처럼 말이야.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살며시 만지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문득 느꼈습니다. 미나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미나가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미나야, 이제 문을 닫아도 되겠지? 우리 둘 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바람이 다시 한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정숙은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향은 아직도 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미나의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다음 생에서는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될게. 내가 힘들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엄마가 될게. 정숙은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나의 방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저 평온한 방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별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 미나야. 엄마도 이제 살아갈게. 정숙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숙은 위로받았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였지만 저 멀리 새벽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미나 없는 날들이겠지만 정숙은 살아갈 겁니다. 딸이 남긴 용기를, 딸이 보여준 정의를 가슴에 품고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